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축팬 팟캐스트 그리고 충무이키 유튜브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환경 루크아이와 함께합니다. 또 충무이키는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업체인 스테이터스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풋과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2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완전히 이적 시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뭐 총정리 이런 거보다는 뭐 지난주에 좀 정리하기로 했고 그냥 좀 새로 뜬 선수들 몇몇만 좀 추려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해볼 선수가 이제 케빈 단소 선수입니다. 토트넘으로 임대 합류가 됐고요. 랑스 센터백입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영입은? 뭐 어찌됐든 간에 토트넘이 드라구신이 지금 큰 부상이 살짝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무릎을 또 잡고 나갔죠, 여기도. 네, 그런 상황에서 로메로도 없고 반더벤도 갓 복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백의 이 물리적인 숫자 자체가 부족한 건 맞아요. 그레이가 뭐 언제까지 센터백으로 뛸 수 있는 상황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라도 센터백 하나는 필요했는데 단소같이 되게 피지컬적으로 되게 신체적으로 뛰어난 선수는 토트넘에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 어쨌든 리그왕에서 온 선수들이 확실히 리그왕이 근래 들어서 계속 좋은 센터백들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센터백 배출한 이유는 제가 리그왕 한참 봤을 때 했는데 확실히 리그왕이 되게 수비수들에게 되게 많이 맡겨요, 자율성을. 그 선수들이 수비적 조직력보다는 공격수들이랑 워낙 빠른 공격수들이 많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수비수들에게 많은 걸 맡기고 짐을 주는 리그다 보니까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죠. 아스날도 살리바 마갈량이도 있고 그렇죠. 레스터에다가 이제 포파나도 있고 네. 되게 좋은 선수들 많아가지고 저는 그 유형 대체로 다 리강 수비수들에게 빌드업부터 수비까지 많은 걸 맡기다 보니까 빌드업도 좋고 되게 빠른 선수들 많아서 케빈 단스도 어쨌든 그런 계보에 있는 선수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토트넘 필요했다. 토트넘 솔직히 말해서 센터백들 지금 있는 선수도 아쉬웠고 부상 심지어 있는 선수도 아쉬운데 그 선수 부상 당한 상황이니까 저는 필요한 선수 했고 이제 포스테골루가 워낙 전방위적인 압박을 한다고 했지 이게 전방위적인 공격을 한다고 했지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선수를 영입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기대치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프랑스에 앞서 언급했듯이 되게 기술적인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비수들이 되게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뭐 동료였던 후사노프도 맨시티로 이적한 상황에서 단소 역시도 좀 프리미어리그 적응만 마친다면 충분히 좀 수익권으로 도약할 만한 센터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스쿼드 지금 토트넘의 뎁스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바로 좀 그렇죠. 나서야 되지 않을까. 네. 극단적으로는 뭐 리버풀전도 조심스럽게 진짜 극단적으로 솔직히 그 정도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이. 네, 뭐 사실 그레이를 계속 쓰는 것보다는 단소가 기용이 될 수 있다면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그레이가 센터백에서 별로다라기보다는 센터백 자리에 센터백이 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상황 때문에라도 단소를 조금이라도 빨리 기용하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소가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뭐 어떤 경기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모습은 빨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선수는 이제 도르구라는 선수가 맨유로 합류가 됐습니다. 이제 리스에 있는 왼쪽 풀백 선수라고 하고요. 04년생입니다. 이적료는 3천만 유로가 돼서 꽤나 나가네요. 일단은 백쓰, 백포 시스템에 있어서 백쓰리에 활용되는 선수들의 그 조금 프로필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트릭 도르고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백쓰리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만한 유형의 선수다. 게다가 왼발을 쓰지만 좌윙백, 우윙백 모두 활용할 수 그렇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유나이티드에게 좀 많이 필요한 포지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선수를 아예 모르는 선수여가지고 저도 이번에 처음 본 선수고 뭐 일단은 정보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어린 선수인데 뭐 리그에서 주전으로 계속해서 이번 시즌 같은 경우 활약했을 정도로 좀 이 리그 내에서 인정을 받은 선수고 뭐 그리고 세리에가 수비에 있어서는 되게 또 뭐 리강도 마찬가지로 빡빡한 또 리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정을 받은 선수고 뭐 그리고 일단은 맨유 같은 경우는 풀백에 누구라도 지금 필요한 그쵸. 상황인데 네. 일단 누군가가 합류가 됐다는 게 좀 맨유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좀 올라오는 부분이지 않을까. 특히 왼발이라는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뭐 달롯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아니면 이제 말라시아 뭐 이런 친구들이 맨유의 왼쪽 윙백을 맡고 있는데 말라시아는 왼발이지만 기량이 부족하고 달롯은 왼쪽에 섰을 때 상당히 맛이 없고 오른발이라 그런 점에 있어서 확실히 다른 대안을 도르구가 제시해 줄 수는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머림이 어째 3백 쓰고 왼쪽을 측면이 벌려져가지고 이 선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비 왼쪽 윙백은 윙백이지만 동시에 윙어 역할도 소화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아무도 소화를 못 해주고 있으니까 이 선수가 와서
좀 달라진 한 걸 보여주면은 뭐 아무리 입장에서는 좀 한시름 덜었다. 음. 후반기에 좀 반등할 내 전술을 익히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됐으는 카드 생각하고 영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 선수도 아마 빠르게 데뷔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습을 또 빨리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선수를 보자면은 진짜 이것도 깜짝 이적인데 듀란 그 아스톤 빌라 있잖아요. 네. 이적을 했어요. 근데 알 나스르입니다. 7,700만 유로요. 이거 뭐지? 뭐 사실 아무도 예상을 네. 하지 못했던 이 선수 이적인데요. 되게 어린 선수잖아요. 네. 프로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선수고 뭐 어쨌든 이적설이 많이 있긴 했잖아요. 되게 아, 유망한 그렇죠. 선수라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지금 와킨스 이적 사가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에서 땡기면 지키기 어렵다고 봐서 저는 그냥 포스트 와킨스 정도로 아스톤 빌라가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네. 했는데 이렇게 가버렸네요. 일단은 뭐 돈도 진짜 엄청 네.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연봉이 그게 네. 엄청나다고 진짜. 근데 존 듀란의 인터뷰가 또 재밌는 게 입단 인터뷰를 하면서 네. 나는 알라스르 경기를 보면서 자랐다. 뭐 알라스르 경기는 알라스르는 나의 드림클럽이다. 말이 되냐? 호날두 이전에 알라스르가 뭐 그랬던 적이 있나? 없죠. 아마 지난 2년간 나스를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 정도면 어린 시절이다. 어쨌든 지금도 잘하고 있다. 6년 전이면 이제 아직 경기 안 뛰었어요. 제일 프로에. 그 정도면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굴하죠. 제발 이런 얘기 안 해주겠어. 되게 알라스를 제 생각에는 알라스를 이적할 때 이런 조항이 있나 봐요 계약 중에. 왜냐면 알라스를 관련 인터뷰가 이적할 때마다 선수 중에서 내가 여기 드링크로 되는 선수들 꽤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관련 밈도 있어요. 이 그래요? 웹사이트는. 그래서 오. 저는 좀 이게 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우디 그 인터뷰하면 그 뭐지? 저기 뭐냐 호날두가 입단 인터뷰 때 갑자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우디 알라스른가 어딘가 이적할 때마다 사우디 선수들이 사우디 선수는 외국 선수들이 나는 이거 드림클럽이다 했던 선수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아마 조항에 있을 수 그쪽의 있다. 요구 사항이 아닌가. 뭐 어. 가지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 뭐지 진짜 돈이 뭐지 잔뜩 떠가지고 이 돈으로 나를 설득할 셈인가 협박할 셈인가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큰 돈이었던 거잖아. 그냥 가볍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그럴만할 것 같고 사실 7,700만 유로면은 뭐 아스톤 빌라가 네. 그렇죠. 거절하기 힘든 사실 와킨스한테 이적료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도 약간 고민해볼 만한데 그렇죠. 이걸 듀란한테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쉽지 않다. 빌라도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사실 그래서 아스날이 와킨스를 노린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이 듀란이 이렇게 이적한 상황에서 뭐 아스날이 와킨스를 살 것 같진 않죠. 빌라 입장에서도 당연히 안 팔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존 듀란이 되게 좋은 행복 있자. 완전 금덩어리 같은 게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때 두 골 넣어 챔스 보낸 장본이거든요. 맞아. 예. 그래서 근데 챔스 보낸 돈도 아마 제 생각에 챔스 진출하면 한 7천만 유로 가까이가 뭐그 정도 넘으니까 발생할 거예요. 근데 네. 7천만 벌써 이 선수가 아마 벌어둔 돈만 1억 유로가 넘지 않을까. 대박인 카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와킨스보다 듀란이 훨씬 잘했거든요. 그렇죠. 와킨스가 아마 한 골인가 넣고 나머지 득점은 거의 다 듀란이 했을 거예요. 근데 빌라가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그 플레이오프 이상으로 진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플레이오프 대진에 들어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맞다. 그 보너스 8위 안에 올랐죠. 딱 8위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듀란은 되게 아스톤 빌라에 있어서는 큰 공을 세우고 갔다. 이 정도면 진짜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 선수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마치 만약에 아스톤 빌라가 그 정도 큰 클럽이었으면 벨링엄처럼 동상 세울지도 몰라 이 선수가. 진짜 그 정도를 하고 간 거예요 지금 이 선수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제 듀란은 아마 호날두와 함께 호날두 마네와 함께 좀 뛰는 그런 그림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뭐 아침에서도 뭐 걸핏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연결돼서 이제 이적을 한 선수가 마커스 레시포드인데 이제 레시포드가 뭐 아마 연결이 된 거겠죠. 빌라로 또 임대 합류가 됐습니다. 뭐 어디 가냐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사실 방출이 될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레시포드가 어디로 가냐 뭐 바르셀로나다 뭐 아니면 뭐 아스날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선 자원 내지 스트라이커가 필요했던 아스톤 빌라의 선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 이적이고요. 일단은 빌라가 급료의 최소 75%에서 성적에 따라 90%까지 부담하는 딜이고 이제 로마노의 보도에 따르면 4천만 파운드의 이적 옵션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연결돼서 아센시오도 빌라로 간다고 해요. 네네. 거의 지금 로마노까지 컨펌을 한 거 보면은 거피셜이죠. 네 확실시 레시포드 되는 것 오피셜. 같은데. 네. 아시시는 거피셜. 뭐 이번 지금 이 녹화본이 나갈 때는 아마 오피셜이 네, 떠 그렇죠. 있을 것 떠 같아요. 있겠죠. 네. 그만큼 지금 아스톤 빌라가 이선 자원에 대한 갈증이 심하다라는 점도 좀 주목할 것 같아요.
리온 베일리가 이번 시즌에 되게 아쉽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이콥 램지나 이런 자원들도 되게 아쉽기 때문에 모건 로저스에 좀 의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도니얼 말런도 이번에 겨울에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빌라 입장에서는 이선 자원들이 조금은 후반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쟁력이나 아니면 이 리그에서의 경쟁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레시포드만한 급의 선수가 맨유에서 아스톤 빌라 간 게 이적 찾아보니까 없어요. 아스톤 빌라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사이 뭐 아스톤 빌라 그만한 선수를 옛날에 사왔을지도 모르겠는데 맨유에서 아스톤 빌라 간 선수 중에 없다. 이 정도 급의 선수가. 전 반대는 좀 기억이 나는데 뭐 애슐리 영이나 이런 거. 네. 근데 애슐리 영이나 찾아보니까 옛날 드와이트 요크도 이제 트래블 시즌에 아스톤 빌라에서 맨유로 간 선수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그만한 급의 선수가 간 게 진짜 전무후무. 티앙 제부가 간 거나 클레버리 간 게 있는데 지금 그 선수 그만한 급은 선수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솔직히 레시포드라는 선수가 거대한 선수잖아요, 사실은. 잉글랜드 내에서도 네. 거대하죠, 진짜. 그 충격적인 좀 이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건 진짜 뭐 레시포드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말 빅딜이다. 그래서 잘할지 못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에 나오면 상당한 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어찌 되었든 간에 아스톤 빌라가 스타일 자체가 조금은 속공에 되게 네. 치중돼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공간이 많으면은 레시포드가 또 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레시포드는 저는 이동국의 사례를 배워야 된다. 이동국이나 김상식 같은 사례를 실패하고 나서 그 거대했던 유망 선수가 실패하면서 솔직히 전북 갈 때는 이동국 선수가 좀 기대를 끝났다. 못 받았죠. 그런 얘기 많은데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K리그 레전드가 했잖아요. 레시포드는 링가드트 물어봐서 동국리 좀 유명하잖아요. 네. 맞다박 동국리잖아. 그래서 좀 그 사례를 배워서 좀 잘하지 않나. 저는 레시포드 그 기억이 데뷔전이 아, 그 아스날전. 유로파리그요? 네. 데뷔전이 아스날 상대로 그거 데뷔전은 아니었죠. 데뷔전은 아니. 데뷔전이 유로파 두 골이었죠. 네, 어쨌든 그게 좀 생생하기 때문에 좀 아직도 좀 충격이긴 해요. 레시포드 선수가 물론 아스날도 지금 좋은 팀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맨유라는 클럽의 아우라가 있으니까 그 레시포드가 93년생이니까 저랑 동급이 93년생이나 이 선수가 95일 거예요. 95가 어쨌든 97. 되게 어린 선수라고 생각을 97, 해가지고 97. 아직도 그래서 네. 지금쯤 레시포드가 사실 홀란드 음바페 급의 선수랑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데뷔 때는. 근데 그 실패했으니까 좀 충격이긴 한데 저는 좀 재활해서 잘하는 모습 보고 싶긴 해요. 그리고 빌라 입장에서도 이제 레시포드 급료의 75%면 굉장히 큰 투자거든요. 거의 뭐 탑급 급료가 되지 않을까요, 바로? 아스톤 그쵸. 빌라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한 만큼 좀 결과를 내야 되고 뭐 아마 뭐 옵션을 이렇게 4천만 파운드 걸어놓은 거 보면은 뭔가 일단 반시즌 좀 한번 체험판 한번 해보고 이제 완전 결제를 하겠다 뭐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 일단 레시포드 입장에서도 좀 이번 시즌 결과가 치명적이었던 게 뭐 당연히 뭐 못하고 잘하고 이건 할 수 있는데 경기도 못 나갈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연결된 게 이제 워크래식 부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훈련 전에 뭐 어딜 갔다더라 훈련 네. 열심히 안 한다더라 이런 게 사실 저는 축구 선수 입장에서 더 치명적인 이슈라고 보거든요. 경기력적인 이슈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뭔가 답을, 그러니까 경기력뿐만 아니라 이 태도에 대한 답도 레시포드가 빌라에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에메리 감독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감독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절치부심해서 개조가 돼야 되는 레시포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 이동국. 근데 지금 진짜 뭐 예를 들어 반대를 한다면 아스톤 빌라에서 그 정도 될 수 있죠. 뭐 프리미어를 내에서 또 반대를 하는 거니까. 일단 유로파에서 챔스티로 왔기 때문에 아 그러네, 상승이네. 챔스도 16강이야. 또 GK이야. 네. 프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그는 상승했네요. 순위도 그렇고 리그 순위도 그렇고 챔스 뭐 유로파에서 챔스 간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에게 좀 동기부여가 돼서 훌륭한 선수니까 어쨌든 가진 건 많은 선수니까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적 시장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로파나 컨퍼런스도 있긴 한데 뭐 그건 조금 중요하지 않은 매치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약간 넘기고 챔스만 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주중 이제 저 한 2월 한 10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10 며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겠고요. 1차전, 2차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매치업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살펴볼 매치업이 브레스트 대 파리 생제르맹 대전입니다. 이게 되네요. 플레이오프에서. 네, 그 리그끼리 만나는 게 이제 이 챔피언스리그 페이지가 되면서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5등이었던 파리와 18등이었던 브레스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강 내정이고 그다음에 올 시즌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 PSG가 2승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좀 많이 보이죠.
네, 뭐 사실 파리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인 게 이렇게 브레스트를 만나게 되면은 원정거리 자체도 이제 엄청 부담이 짧죠. 네.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기까지 좀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경기 운이 좋았다. 네, 이번 추첨을 통해서 되게 운이 좋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가 어떤 활약 보여줄지를 그냥 우리가 재미있게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면 되는 1, 2차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근데 그리고 브레스트가 아니었어도 모나코였어요. 파리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파리 입장에서 그나마 좀 잘 편한 걸리는데. 선택지들을 좀 뽑을 수 있는 그런 등수가 나오긴 했네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면 유벤투스와 PSV 여기입니다. 뭐 일단은 최근에 이제 뭐 리그 무패도 끝났고 유벤투스가 무패. 무패 끝났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져서 끝났고 그다음에 지난 이제 라운드에서도 이제 엠포리 상대로 살짝 초반에 이상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확실히 좀 이번 시즌에 유벤투스는 좀 약해진 감이 있습니다.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은 그렇고 좀 유벤투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낌은 아니긴 해요.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실. 못다가 다른 부분에서도 있지만 특히 후방 작업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센터백이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뭐 로이드 켈리나 헤나토 후베이가 같은 자원들을 좀 급하게 영입을 하면서 좀 무수를 채우려는 모습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유벤투스가 후반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유벤투스의 상대인 그럼 PSV로 넘어가면은 PSV가 이제 리그 1위는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밑에 팀들과 성장차이 크지 않고, 근데 여기는 좀 약간 고점을 결국 유벤투스를 잡으려면 봐야 되는데, 여긴 고점을 보니까 고점을 어떤 선수 아니면 어떤 포인트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리크도용이 유럽 대항전에 나가면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렇죠. 리그 내에서는 되게 뛰어난 자원이거든요. 거의 20개 가까이 했던데요. 포인트. 네. 근데 이제 챔피언스리그 나가면은 좀 아쉬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이 선수 자체가 사실 한계가 좀 명확한 선수잖아요, 루프동이. 그렇죠. 그렇고 뭐 PSV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피터 보츠 감독이 있기도 하고 되게 리그 내에서는 압도적인 순위를 자랑을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매번 겪는 부분은 이 주도적인 축구를 유럽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경기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번 리그 페이지에서 한번 만났었거든요. 네. 유벤투스랑 PSV가. 그때는 유벤투스가 초반이라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3대1로 승리를 거두긴 네.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유벤투스가 조금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는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는 그래도 이제 유벤투스가 이거 무너지면은 이거 못다 목숨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거 그렇게 보이는 그 정도의 차이긴 합니다. 사실 유벤투스가 리그에서는 이제 그냥 챔스만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승 경쟁은 많이 멀어졌으니까 남은 거는 어쨌든 챔스 다른 컵대회 노릴 건데 유벤투스가 리그 챔피언스 리그 적어도 16강은 가야 못다가 좀 면도 설고 말씀하신 대로 좀 다음 시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 같은데 여기서 무너지면은 유벤투스가 명분이 없죠. 근데 유벤투스가 못다를 영입하는데 꽤나 시간과 많은 걸 기다렸는데 좀 많이 흔들리는 소위 말해 까방권을 다 날리고 시작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면은 스포르팅과 도르트문트 매치업입니다. 일단은 뭐 스포르팅은 아모림 시절에 쌓은 승점으로 겨우겨우 좀 합류를 하게 됐고, 뭐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진짜 여기도 좀 아슬아슬했죠. 그래서 그렇죠. 합류를 어쨌든 확정적으로 하게 됐고, 일단은 스포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감독이 온 지 좀 됐고, 조금 그래도 됐고 도르트문트에 비해서는 적응이 이제 됐고,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이제 아직 뭐 합류는 안 했지만 코바치 오피셜 났습니다. 이게 아마 합류를 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훈련하고 있을 텐데 이게 과연 득일까요, 실일까요? 근데 이 이야기랑 네. 별개로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챔피언스리그 페이지가 바뀌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초반 3경기 내지 4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리그 페이지 초반이요. 네. 여기서 한 승점을 그래도 2, 3승을 쌓아놓으면은 두 팀 다 그렇긴 하네요. 네.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브레스트를 언급을 안 하고 가긴 네. 했지만 브레스트도 초반에 되게 잘 쌓아놨었거든요. 승점을. 그런 부분에서 초반에 승점을 잘 쌓아놓으면은 이 선수들이 동기부여도 생기고 딱 리그 봤을 때 우리가 이 정도만 그렇지. 하면 16강 내지는 8위권에 들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초반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특히 뭐 맨시티나 파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초반에 무너지면 예를 들어 네. 라이프치처럼 그냥 아예 챔피언스리그 아예 안 되네 안 해 네. 하고 그냥 갖다 버리고 이제 승점 한 2, 3점 이렇게 받고 이런 또 팀들도 나올 거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죠. 초반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네요. 사실 리그 스테이지 말고 이제 그룹 스테이지일 때는 사실 막판이 좀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그쵸, 이제 막판에 뭐 몇 점 차냐, 뭐 골 득실 몇 점이야 해가지고 막 골 넣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은 리그 스테이지가 되면서 뭔가
조별리그의 메타는 좀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얘기 좀 들어가면은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매치업? 스포르팅도 일단은 새로운 감독이 오고 백포 시스템을 활용을 그렇죠. 하면서 그나마 좀 안정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니코 코바치라는 감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물음표죠. 네, 물음표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카운터를 치는데 되게 특화된 감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르트문트의 공격진들이 되게 다 빠른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아데임이나 기라시나 뭐 뒤랑빌 같은 선수가 됐든 기튼스 같은 선수가 되었든 그렇기 때문에라도 도르트문트와 꽤 잘 어울릴 수도 있는 조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이게 감독 교체가 결국 양날의 검인데 그다음에 도르트문트가 근데 이번 시즌에 전체적으로 저는 뭐 공격도 공격인 수비가 좀 그렇죠. 네, 수비가 좀 그래가지고 요케레스한테 아마 참교육을 당하는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진짜 뭐 코바치가 잠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도르트문트의 전통적인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라서 잠군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은 수동적인 경기를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과연 이 정말 너무 레벨이 높아져 버린 이 요케레스를 이 도르트문트의 허약한 수비진으로 이게 제어가 가능할까? 진짜 잘하긴 하더라고요, 요케레스. 그래서 이제 원정을 도르트문트가 첫 경기에 떠나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뭐 진짜 대량 실점을 안 하는 게 일단 돌문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거의 반반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일단은 확실하게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려워요. 저도 여기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아마 여기서 매치업 중에서는 저 뭐 맨시티 레알 다음으로 가장 박빙 왜냐면 다 좀 보여요. 보이는데 박빙 경기 같아가지고 도르트문트 사실 누리사인이 언럭키 못하거든요. 되게 기대하고 영입했는데 날아가 버린 생각인데 전 니코 코바치가 어쨌든 분데스리가에서는 되게 빠르게 그러니까 되게 모나코에서 실망적이긴 했지만 분데스리가에서는 빠르게 팀을 장악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건 익숙한 감독이어가지고 저는 도르트문트가 어쨌든 소방수로서는 잘 영입했다 생각해가지고 어느 정도 불은 끄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좀 도르트문트가 16강 가지 않을까. 그래도 그러니까 물론 박빙이긴 한데 그래도 니코바치를 좀 기대하는 편입니다. 또 중대장이 또 잘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매치업이긴 합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면 클럽 브리에와 아탈란타 경기입니다. 뭐 일단 클럽 브리에는 이제 초반에 뭐 리그도 그렇고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홈 경기에서 되게 잘 나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뭐 일단은 최근에는 홈 경기 뭐 무패 뭐 그것도 깨지기도 했고 뭐 그리고 뭐 일단은 상대하고 있는 일단 아탈란타가 좀 강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는. 아탈란타가 최근의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쌓아뒀던 게 있잖아요. 여태까지. 체급이 일단 있어서 네. 여기도. 그리고 어찌됐든 장기전으로 갔을 때 아탈란타는 굉장히 두터운 뎁스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클럽 브리에를 상대로 조금은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나마 이제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핵심 자원들이 좀 많이 닫혀 있어요. 네.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레몰라 루크만 같은 경우도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센터백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나와서 되게 잘했던 코스누나 아니면 스칼비니도도 요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장기 부상 복귀한 이후에 계속해서 다치고 있는데 이런 자원들의 공백을 어떤 식으로 메우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체급으로만 보면 아탈란타가 조금 우세해 보이는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 클럽 이거 한마디 면 클럽 브리에랑 다음에 이게 셀틱이 이 저희가 옵타 이용하고 있잖아요. 옵타 찾아봤는데 옵타 파워랭킹에서 22위 안에 못 든 챔피언스 리그 패치 22위 안에 못 들어간 두 팀 중 유일하게 업셋에서 올라갔던 팀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럽 브리에 입장에서는 지금 나름 업셋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그나마 그래도 강팀들 중에서는 조금 아탈란타가 해볼 수 아까 있지. 얘기했던 한참 좋았던 기세 12월 달에 비해서는 좀 안 좋기 때문에 다음 나올 셀틱에 비해서는 이게 양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노릴볼만 하긴 한데 어쨌든 아탈란타 지금 상황이 클럽 역사상 가장 강한 팀이에요 지금. 이해로 따지면은 클럽 역사상 이 클럽이 이 정도 센 적이 없기 때문에 파푸 고메스 그때보다 그때보다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치치. 어쨌든 브리에가 그나마 나은 팀 만났지만 그래도 아탈란타가 너무 세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셀틱이랑 바이언 경기인데 이거는 그냥 양현준 나와서 코리안 더비 하냐? 이것 말고는 뭐 포인트가 없지 않을까. 뭐 셀틱이 최근에 그 선수 한 명 영입했었잖아요. 조타가 복귀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양현준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살짝 물음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뭐 코리안 더비가 성사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네.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페노르트 그다음에 AC 밀란 경기입니다. 뭐 일단은 페노르트는 리그에서는 조금 좀 뒤쳐져 있고 우승권에서는 근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또 바이언 상대로 이기는 등 또 한 방은 또 보여줬습니다. 사실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밀란으로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이건 아직 그 오피셜은 안 났죠? 네, 근데 거의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밀란으로 그래서 가자마자 주말 경기도 안 나왔더라고요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그래서 네. 왜 안 나왔나 이러고 찾아봤더니 이적설이 또 있었다고. 근데 이 밀란으로 이적하자마자 친정팀을 만나게 근데 됐어요. 되나요 그게? 등록은 아마 될 왜냐면 그 예를 들어 뭐 FA컵이나 이런 거는 그 2번 등록 안 돼가지고 중간 네. 이적하면 못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그 상관없다고. 아 상관없어요 이제? 저도 긴가민가요. 옛날에 한번 유로파 뛰다가 챔스 이거 네. 아사 한번 걸린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번은 이게 모르겠다. 이게 프로비어 가지고 재등록이 되나? 그러니까 이게 그건 저도 알아요. 그 그룹 리그에 나오고 그 뭐야 파이널 스테이지에 또 나오는 괜찮은 다른 팀으로 나오는 괜찮은데 근데 예를 들어 그룹 스테이지에 두 팀으로 나온다거나 파이널 스테이지 내에서 두 팀으로 나오 이거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뭐 바뀌었나? 이게 재등록이 되나? 네. 지금 노가웃 스테이지로 봐는 건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긴가민가하네요. 저도 이게 그룹 스테이지 연장인 건지 아니면 이것만으로도 이제 노가웃 스테이지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도 건지. 그쵸. 네.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되니까 영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밀란 입장에서 말하면 되니까 하겠지. 밀란 입장에서도 사실 우승 경쟁권과 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 히메네즈를 지금 굳이 겨울에 영입한다는 건 결국 챔피언스리그 저는 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찾아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뭐 나오든 못 나오든 일단 페노트에서 히메네즈를 빼간다. 이것만으로도 좀 네. 의미가 있지 않나. 이것도 진짜 공교롭게 이렇게 됐네요 매치업이. 그래서 아마 우에다야세 그 친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히메네즈가 빠지면? 근데 뭐 어쨌든 지금 페런트에서 믿을 거는 황인범. 아니 뭐 진짜 파이버밖에 없어. 나올 때 안 나올 때 경기력이 너무 차이가 크더라고요. 최근에 파이널 스테이지 그 챔피언스 그룹이 아니지 그 리그 스테이지 마지막 경기에서도 좀 심각했거든요 페널트가. 그래가지고 좀 황인범 선수가 좀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마치 옛날에 PSV 시절 맞지 박영처럼 그렇게 해줘야 된다. 황인범이 그때도 AC 밀란이었네. 그러니까 황인범 그거 해줘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나마 팀버. 캐럿 팀버. 네, 정도가 이제 황인범이랑 이제 되게 듀오를 이루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히메네즈 빠지면 진짜 어렵긴 하다. 지금 억지로 다 끌어올리면 옛날에 페너트 시절에 듣던 선수 갑자기 기억 안 난다. 송정구 선수가 그때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마 유벤투스였나? 누구? 그래요? 세리에 상대로 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지금 말도 안 되는 가오기를 다 끌고 와야 돼 지금. 근데 어쨌든 뭐 바이언도 잡은 고점이 있으니까 일단 고점만큼은 뭐 어쨌든 그 정도를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히메네즈가 없으면 그 고점도 좀 떨어질 텐데. 거기다가 이제 주전 골키퍼인 빌로가 또 다쳤거든요. 그래요? 네. 그건 좀 큰 이슈인데. 근데 사실 페이노르트가 바이언 이겼을 때 이 핵심 자원들 차포 다 떼고 이겼잖아요. 황인범도 없는데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라도 조금은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뭐 그때도 산티아고 히메네스나 빌로가 있긴 했어요. 뭐 하나 걸어볼 수 있는 건 이제 밀란도 그 우리가 알던 그 이름값의 밀란은 아니다. 네. 밀란도 좀 약해졌다. 그거에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밀란이 우세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나코 벤피카 경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로 할 만한 경기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도박사 베팅 사이트를 가봐도 모나코가 홈인데도 2.3, 벤피카가 3이니까 거의 낮지가 그냥 않네요, 네. 동일한 상황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뭐 진짜 서로 할 만하고 뭐 일단은 벤피카에서 전 개인적으로는 그 왼쪽 윙어 아크투르 이름이 너무 어려워. 아크투르 코글루. 네. 그 선수가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제 주목도 많이 받았고 뭐 이적설도 몇 군데 있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스트라이커들이 다 닫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뭐 겨울에 왔던 일레나 케냐도 그렇고 아니면 아스날 유스였던 플로렌 발로군도 닫혀 있는 상황이라서 대체자로 영입을 한 선수가 비어레스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아스날 유스 출신이긴 해요. 근데 이 비어레스 자체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이 비어레스가 그래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모나코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리고 뭐 미나미노나 아니면 벤세기르 이런 이선 자원들. 근데 그 선수들은 뭐 제가 숫자만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포인트가 너무 적던데요. 그렇죠. 포인트 자체는 좀 적긴 하죠.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이선 자원들이 최대한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나머지 경기들 쭉 살펴보고 사실 메인은 이거죠. 네. 이 경기를 위해서 저희가 쭉 앞에 달려왔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살펴볼 경기 맨시티와 레알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챔피언스리그 뽑을 때 티아고 알칸타라가 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팬들이 살짝 쎄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친정 사랑한 거 아니냐 이거.
결국에는 맨시티 레알 그래서 공교롭게도 두 개 다 네. 본인의 친정 팀들과 연관이 된 팀들도 붙여놨네요. 그리고 또 이제 바이언을 셀틱에게 만나게 했다. 아 그렇네. 바이언을 그것도 있네. 피하게 했다라는 점에서도 음. 되게 티아고 알칸타라가 바이언 팬들에게는 한 건 했다. 물론 이제 맨시티가 어려운 대지를 만날 거라는 건 거의 이제 확정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약간 돌을 레알이 맞게 됐죠. 네. 뭐 사실 맨시티가 되게 낮은 위치에 위치를 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좀 까다로운 팀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많았었는데 바이언 레알과 조가 같이 묶이게 네. 됐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주목이 됐던 경기가 결국에는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가 만나게 되면서 진짜 이건 자주 만나는 이거 것 같아요. 진짜 주작 아닌가 할 정도로 최근에 뭐 매년 만나요. 7시즌 동안 6번 만났대요. 거의 리그 다 같은 팀인 거야 이 정도면은. 그래 맞아. 플레이오프 그 파이널 스테이지는 또 2경기씩 하잖아요. 네. 저 솔직히 좀 지겨. 이게 메시 레알 경기 보면은 막 옛날 한 2-3시즌 전만 해도 와 이거 대박 매치. 근데 이제는 아 또 만나? 흥분되지도 않은 매치업이야. 그리고 공격으로 이제 두 팀 모두 좀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뭔가 예전만큼 막 그런 불타오르는 그런 감정은 없긴 하지만 또 이번 시즌에 다른 건 새로운 또 첨가물 음바페가 합류하면서 이 매치업이 음홀 대전 매치업이 또 됐습니다. 은바페랑 홀란드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난 적도 한두 번밖에 네. 없잖아요. 그 도르트문트 시절과 PSG 시절을 만나가지고 네. 그때 PSG가 단체로 홀란드 네. 사람을 따냈던 그 적이 있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차세대의 스타라고 평가가 되는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국 뭐 음바페도 음바페고 홀란드도 홀란드인데 두 팀 모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수비 부분이 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레알 같은 경우는 뭐 리디거 최근에 부상 당했고요. 밀리탕은 진즉에 빠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이 이제 주전 기준 아무도 남지 않고 지금 이제 뭐 슈아맨이 계속 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센시오 이런 친구도 이제 등장해야 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알라바가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못 매치핏이 뛰던데요? 네.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추아멘이랑 아마 라울 아센시오 네. 두를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맨시티는 저희가 리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대로 수비진에서 계속 미스가 나오고 있으면서 뭐 골키퍼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좀 불안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뭐 체력적으로는 두 팀 모두 이제 주말에 컵 대회로 좀 쉬어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1차전 기준으로 보면은 좀 빡센 매치업, 정말 두 팀 모두 체력적으로 잘 준비된 매치업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 포인트를 본 게 뭐 음바페 홀란드를 받쳐줄 2선? 뭐 이거에 대해서도 비교를 좀 해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두 이선- 선수가 뛰어난 건 뭐 마찬가지고 네. 뭐 이선은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다. 네. 근데 뭐- 말은 약간 이름만 보더라도 그렇긴 해요. 지금 네, 기준으로 뭐 보면. 주드 벨링엄도 있고 호드리고, 호드리고나 비니시우스. 있는 네. 거 보면은 반면 맨시티는 마르무시, 포든, 그다음에 데브라이너, 뭐 아니면 사비뉴 뭐 이 정도. 사실 이 선수가 데브라이너가 전성기로 들어가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홀란드의 어깨가 좀 더 공격 기준으로는 좀 더 무거워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매치업을 봤을 때 제가 또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일정이 양 팀 다 좀 빡센 편이거든요. 네. 좀 읊어드리자면 그러니까 중간에 그 있는 그 리그 일정 많은. 네. 맨시티를 만나기 전에 레알 마드리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경기가 있습니다. 네. 하고 맨시티 원정 그리고 오사수나 그리고 맨시티 그리고 지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좀 껄끄러운 일정이잖아요. 맨시티도 살펴보면은 FA컵 한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랑 경기를 치르고 뉴캐슬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원정 이후에 리버풀 토트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조금은 양팀 모두 리그에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체력적인 부분 역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양 팀 다 어쨌든 감독의 리더십이 지금 이번 시즌 위기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또 여러 말 나오고 있고. 안첼로티는 더 하죠 뭐. 안첼로티는 뭐 언제 사실은 사람들 뭐 안첼로티가 왜 위기야? 성적 리그 괜찮게 지금 리그 중인데 경기 보면 이거 뭐야 이게 진짜 이게 뭐지 옥돔으로 지금 돌돔가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 갑갑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아마 이 경기에서 이기면 양팀 감독 다 리더십이 회복한 상황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두 팀 다 조금 백척간주 서 있는 상황에서 이 양팀 감독에 있어서는 상대를 잡고 올라가는 게 있고 한때 둘 다 펩 가르디올라 안첼로티가 지금 이 시대 최고의 감독이라 평가받던 상황인데 지금 둘 다 리더십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 바라본 또 좀 지겹긴 하지만 매치 포인트 한때는 어제 결승에서 만나고 절정에서 만나가지고 펩이냐 안첼로티 이 시대 최고 감독 누구냐 대전에서 지금은 조금 한물간 조금 상황에서 이 벌어지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또 양팀 감독 다 위기의 상황에서 또 펩 가르디올라 위기의 상황에서 막 이것저것
빼고 뭐 차포 떼고 이 상황에서 올라왔다 내려갔다는 걸 잘하는 감독이고 안첼로티는 뭐 그거에서 뭐 달인의 뭐 마스터 경지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게 또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은 즉슨 다르게 설명을 하자면 이 감독 중에 지는 감독은 위험하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경질은 안 나겠지만 그 길게 봤을 때 시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면 이제 끝이잖아요. 챔피언스 리그는. 그렇죠. 끝나는 거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도 사실 어려워진 상황에서 챔피언스 리그까지 고꾸라지면 이번 시즌 진짜 그냥 손가락만 빨다가 끝내야 되는 거고. 뭐 레알은 지금 리그 경쟁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레알의 위상은 좀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이 플레이오프랜다. 이 16강조차 못 간다? 이거는 좀 큰 이슈가 또 될 것 같고 음바페가 처음으로 온 시즌에 16강도 못 간다? 그럼 음바페 개인의 입장에서 좀 많이 슬픈 시즌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음바페 저번 시즌 PSG에서 4강 갔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음바페는 뭐 리그도 리그지만 그 챔스 우승하러 온 거잖아요 여기.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 우승팀이잖아요. 네. 레알 마드리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죠. 음바페 입장에서 내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겠는데 갑자기 다 해야 돼. 하드캐리 해야 돼. 비니시우스랑 함께 하드캐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번 시즌 보면 솔직히 리그에서도 공격 포인트가 좀 음바페 쪽에 쏠려 있는 경향이 이제 비니시우스의 포인트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좀 음바페에게 좀 어깨가 무겁고 반면에 뭐 홀란도 사실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고 뒷선에 좀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뭔가 어떻게 되면 경기가 두 선수의 캐리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차력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골이 많이 터지는 둘 다 수비가 흔들리니까. 근데 저는 그럼에도 조력자가 있는 주드 벨링엄이라는 조력자가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그나마 조금은 더 낫다. 그 스쿼드적인 부분에서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펩 가르디올라 입장에서는 자기가 상대했던 레알 중 가장 약한 레알이야 지금. 그렇죠. 서로가 그렇지 않을까? 서로가 맛있던. 근데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생각보다 할만해. 이럴지도 몰라요. 양팀 감독 다. 저기 뭐 없어. 우리 안 보면 돼. 뒤 안 보고. 쟤네 누구 빠져. 그러고 양팀 감독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해볼만해 이럴 거예요. 어쨌든 뭐 두 팀 모두 당연히 어떤 팀이 우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진짜 플레이오프지만 재밌는 매치업이 하나 탄생을 했고 일단 두 감독 상대 전적을 좀 보자면은 3승 3무 6패로 안첼로티가 열세긴 한데 근데 이 중에 4패가 에버턴 시절이다. 그거 빼고 보면은 안첼로티가 약간 우세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감독이 아마 마지막 맞대결이 되겠죠? 별일 없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안첼로티가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 좀 마무리가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아마 안첼로티는 더 이제 윗보직으로 갈 거니까 아마도 이제 축구 역사상 마지막 이 두 감독의 대결을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 좀 더 재밌게 두 감독의 대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첼로티가 근데 아닌가? 또 활짝 또 하나? 안 돼. 전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에서부터 뭐 윗보직으로 간다길래 그럼 이제 감독은 그만 나이도 있고. 근데 저가 생각하는 항상 감독의 영전은 올라가는 거는 그냥 말만 올려보내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기 위한 그런 식으로 항상 제가 했던 탑클래스 감독들이 영전하고 보통 탑팀 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클럽 네. 그것도 이제 결국 사실 진짜 뭐 그걸 죽을 때까지 계속 한다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그런 걸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죠. 그리고 바이언에서 히치펠트가 아마 딴 팀 가기 전에 명전 시키고 그러고 타팀 갔을 거예요. 그 다음 시즌 결국 다다음 시즌 타팀 가서 아마 계약 기간 남은 거를 채우기 위한 정도 그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첼로티랑 펩은 은퇴는 그러니까 은퇴 막 본인이 선택해서 나 쉬고 싶으니까 뭐 이제 윗선으로 갈래요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이제 계약 기간을 좀 지키기 위해서 좀 보직 이동 이 정도? 네. 저는 보입니다. 이번 월드컵 에를 말고 다음 월드컵 때 안첼로티 브라질과 잉글랜드 펩이 붙는 게 보인다. 보여. 그럼 70 넘지 않아요? 원래 국대는 하니까 저는 보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펩은 왜 잉글랜드인가요? 워낙 원하니까. 뭐야? 스페인 갈 일 없으니까. 투엘이 그 정도까지 얘기 안 한다. 잠깐 하고 다다음에서 보인다. 잉글랜드 8강. 또 매치. 브라질 마지막이 아니야 이번이. 에리케인이 PK 놓치나요? 뭐야 이게. 와. 그럴까요? 근데 저는 안첼로티가 그냥 나이도 많고 하길래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시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경기는 굉장히 재밌겠다. 네. 오랜만에 좀 새벽에 일어나서 볼 만한 경기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순서 2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좀 고민인 게 포인트가 네. 프리미어리그가 쉬어가지고 이게 없어요. 뭐 FA컵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없잖아요. 매치업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쉬어갈 수도 있는데 뭐 이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사실 겨울 이적 시장 끝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길게 해도 되는 거고. 다음 주에 저거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면 이제 맘 편하게. 아 근데 그건 좀 애매하죠. 챔스는 좀 애매하죠. 2차전이 또 바로 있으니까 네. 리뷰를 하기는 그것도 애매해가지고 이건 좀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리뷰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걸 좀 안내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